네,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길지 않아요. 짧기는 한데 상당히 전개 잘 돼 있어서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우리 공부 좀 해볼게요. 대사증후군 사실 요즘 성인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 이 대사증후군이 먼저 왜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예방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의 팁까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허리둘레가 복부비만, 그죠? 내장 지방이 높은 사람들. 이 두 번째 중성 지방이 높고, 세 번째 또 혈압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공복혈당이 높아지면서 당뇨병의 합병률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LDL이 아니라 요즘 HDL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HDL이 떨어지는 요 5가지를 가지고 대사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대사증후군이 높으면요, 위에 보시면 심내혈관 질환하고 당뇨병의 위험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체지방 증가, 혈압, 혈당, 혈중 지질. 그래서 심내혈관은 한 2배 정도 높아지고요. 당뇨병은요, 몇 배? 10배나 높아진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일반인들보다 당뇨병의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10배 높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이래가지고 맨 밑에 보면 이제 강북 삼성병원에서 50세 이전까지는 주로 남성들이 많대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의 어떤 그런 프로텍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성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이 50대 이후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50대 이전에 이미 많고요. 여자들은 50대 이후에는 시기하고 별 관계없이 무조건 이런 대사증후군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폐경되면 갑자기 왜 복부 비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 몇 번 우리가 공부했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고탄수화물 시기. 지난번에 우리가 당 중독에 대한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탄수화물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의 요구량이 혈당이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인슐린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인슐린의 요구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그에 따라가지고 점점 인슐린 분비는 많아지는데 기능을 잘 안 하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혈당은 혈당대로 높아지고 인슐린 높아지는, 그걸 가지고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당뇨 중에서도 2형 당뇨, 그죠? 2형 당뇨가 많아요. 1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췌장 질환.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은 전부 다 뭐냐면 보통 나이 들어 생기는 2형 당뇨 있죠. 그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에서 결국은 충분한 당을 공급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 당은 계속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당뇨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걸 정리하면은 첫 번째 허리둘레가 남성 90이고 여성은 85 이상. 두 번째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면서 당뇨병의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그다음 혈압은 130, 85 이상이거나 고혈압 병력이 있는 경우 혹은 치료 중인 경우.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있다는 거죠.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거나 치료 중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HDL은 남자는 40이고 여자는 50 미만으로 되는 경우나 치료 중인 경우. 치료라는 말은 이미 진단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허리둘레, 공복혈당, 혈압,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이 5가지를 가지고 대사증후군을 하는데 몇 개 이상? 3개 이상. 이 중에서 3개 이상이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대사증후군의 인지율이 이미 왔는데 몰라. 그죠? 당뇨병 같은 경우는 50%가 모른대요. 고혈압은 80%가.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80%가 역시 모른다. 30대, 40대 이미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대사증후군 상태인데 질병 발생 후에 알게 되는 상황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이런 식생활 습관이 안 좋아.
그러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하면 쉽게 진단이 되잖아요. 진단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해서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왜 생길까?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의 문제겠죠. 그래서 소비량과 섭취량이 비슷하면은 안 생기겠죠. 근데 대부분은 뭐다? 이게 된다. 소비량은 자꾸 줄어들고 섭취량은 늘어나게 되는. 이걸 통해서 과잉 에너지 때문에 결국은 대사증후군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비만, 당뇨, 그 다음에 지지대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심혈관계 어떤 문제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요. 80년대하고 지금 30년 지났는데 지금 보면 육류의 증가량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어요. 몇 배? 거의 5배. 그러니까 육류 섭취량이 이 대사증후군의 1번 원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이 늘어나는 원인은 우리가 육류를 고기를 많이 먹어서도 되지만 지방도 늘어나지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했지만 탄수화물을 그랬죠. 탄수화물 중독. 남아도는 탄수화물은 뭐로 바뀐다? 지방. 그래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구나. 이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외에 어떤 게 있냐면 가공 중에서 초가공이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가공하는 가공식품들이 있어요. 예, 초가공식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몸에 안 좋은 트랜스지방. 그 다음 액상과당. 이런 게 이런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초가공식품이 뭐냐면요. 한 번 가공했잖아요. 그걸 또 가공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가공인데 결국은 어떤 거냐면 옆에 보시면 자, 극단적인 가공식품도 보면 라면, 소세지, 햄, 과자, 시리얼, 파이, 탄산음료, 과일 주스, 홍조림, 패스트푸드, 감미료 들어간 유제품. 어때요? 우리 매일 먹는 거죠. 특히 누가 먹는 거예요? 애들이 먹는 거죠. 먹이는 엄마 잘못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이게 대사증후군의 원인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먹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극단적인 초가공식품. 두 번째, 고칼로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뭐야? 탄수화물과 지방은 늘어나면서 영양소인 미네랄, 그죠? 미네랄, 어떤 거 있습니까? 그 비타민, 미네랄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소금, 설탕에 들어가 있는 이 조미료, 그 다음 트랜스 지방, 식품 첨가물,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라든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체중이 증가하면서 심장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관리 안 하면 계속 늘어난다.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는 어떤 지방이에요? 트랜스란 말은 인공적인 지방이죠. 원래 자연상에는 시스형이 있죠. 트랜스형은 없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형은 인간이 가공한 지방이에요. 그죠? 불포화 지방인데 이걸 포화 모양으로 만든 게 트랜스 지방인데 이 트랜스 지방이 늘어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혈액 내에 염증 물질이 막 늘어나요. 그죠? 그 다음에 혈관 안에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에 독성이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동맥경화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뇌졸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막이라든지 호르몬 이상이 생기면서 알러지, 그죠? ADHD, 당뇨, 암. 쉽게 말해서 트랜스 지방은요, 암을 유발하고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이 트랜스 지방.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많은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더 기억합니다. 맨 밑에 이제 쇼트닝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이 알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 전자레인지용 팝콘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먹어요. 도너츠, 초콜릿, 스낵,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들어있다면. 그런데 하루에 얼마까지 먹으면 되느냐면 하루에 2g을 먹으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뒤에 보면 이 식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는데 0.2보다 낮으면은 표시를 0으로 하죠.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죠?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0.2 이하이면 0이다. 실제로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트랜스 지방을 먹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액상과당이라는 게 있죠. 액상과당이라는 거는 이 자체가 바로 이 심뇌혈관 질환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설탕만 나쁜 게 아니에요. 액상과당은요, 여기 보면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해요. 이게 혈액 속에 있는 이 단백질이 과당하고 바로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심혈관계에 나쁜 물질이, 그죠? 일으키겠죠.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지방 간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설탕이나 과당은 에너지를 사용 안 하고 전부 다 뭐로 바뀐다고요? 소화제. 그 다음에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액상과당은 흡수가 갑자기 확 증가하잖아요. 그럼 고혈당이 바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니까 고인슐린 혈증이 온다는 거고, 여기 결국은 당뇨로 가겠죠. 그래서 액상과당을 이렇게 이제 HFCS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약자를 하거든요. 55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중에서 55%가 이 높으면 높을수록 체내의 당 흡수가 늘어난다는 말. 그리고 요게 조금 어려운 건데요. 당화 한 말 들어봤죠? 당화 혈색소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당뇨 환자들이 당이 혈액 내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혈색소라는 건 헤모글로빈이에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에 당이 들어붙어가지고, 그래서 혈색소에 당이 들어붙으면 이거는 오랜 기간 혈당이 높아져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당 수치 높은 것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당이 어떤 단백질하고 들어붙어 가지고 나오는 산물들을 가지고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혈색소뿐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분자가 체내에서 단백질하고 결합,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거든.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결합함으로 해가지고 단백질 고유의 기능이 소실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몸을 산화로 유발하는 그런 걸 가지고 최종 당화 산물, 결국 이 최종 당화 산물이 혈관벽이라든지 어떤 세포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최종 당화 산물이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당뇨, 그 다음에 신장질환, 그 다음에 파킨슨 같은 이런 신경기 질환, 그다음 피부 연골에 대한 산화, 근감소증, 척추 디스크, 시력, 결국 뭐예요? 이 최종 당화 산물이 많이 발생하는 게 대체 당뇨라고. 당뇨 환자들한테 생기는 질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최종 당화 산물이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심뇌혈관 질환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죠? 여러 가지 장기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콩팥이라든지, 뇌라든지, 연골이라든지, 피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시력, 눈이라든지, 다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은 방법은 뭐냐면요. 당분의 섭취를 줄이고 육류의 섭취를 줄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콜레스테롤은 지난번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레시틴, 지금 새로 나왔죠. 레시틴. 그 다음에 GLA 뭐죠? 제일 간만에 이러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 그 다음에 가리, 마늘. 이런 게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요. 혈압은 CoQ10이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 하면은 오메가3잖아요. EPA, DHA. 그 다음에 CLA. 그죠? CLA 아시죠? 네. 살 빼는 거, CLA. 그 다음 혈당 하면은 식이섬유죠. 그 다음 콩발의 추출물, 콩발 추출물은 그거잖아요. 그 뭐고. 살 빼는 것 중에서 무슨 식이섬유? 카보시도 식이섬유. 말이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혈행 개선하면 EPA, DHA하고 은행 징거 있잖아요. 징거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정식으로 요거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GLA 하면 콜레스테롤 개선과 혈행 개선, 그 다음에 월경 전후에 대한 불평감을 개선시켜주고 면역에 대해서 피부 개선, 뭐 이런 거. 그 GLA는 요 기능이 있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지격청에서. 코큐텐은 항산화,
그다음 혈압,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당 억제해주고 배변, 그죠? 변비죠. 그다음 오메가3, EPA, DHA는 중성지방, 혈행 개선, 눈 건강, 두뇌 개선 다 도움된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란,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그 식물 수용성 식이섬유 파이브 파우더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구 혈당 억제, 혈중 지질 개선, 그 다음에 배변, 그다음 은행류 추출물은 혈행 개선 및 기억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사증후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지방이잖아요. 요거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 거라서 잘 이해하시겠죠?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왼쪽에는 보면 오메가6 이야기고 오른쪽은 오메가3 이야기잖아요. 정리해 보면 오메가6는 리놀레산, 그 다음에 이게 감마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통해 가지고 뭐로 감마 리놀레산이 1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으로 가죠. 그래서 1계열로 가려면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군 같은 이런 몸이 산화가 아니라 화는, 그죠? 몸이 산화 안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좋은 기름 역할을 해서 혈관을 확장해주고 혈순환을 좋게 해주고, 그죠? 염증을 떨어뜨리고 뭐 이런 좋은 기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은 여기 보면은 좋은 기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산화 질소를 많이 높여서 혈관을 확장하는 거죠. 알죠? 그 다음에 혈압도 떨어뜨리고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좋은 기능 그래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자체는 EPA, DHA로 가는데 이거는 3계열 혹은 5계열의 홀수 계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능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요. 이 오메가3는 무조건 좋은 기능을 하는 거고, 오메가6는 좋은 기능 하려면 옆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비타민 B군이라든지 미네랄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들어있으면 좋은 기능 역할을 하는 거고, 만약에 요게 포화지방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해도 몸 상태가 나쁜 상태로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는 나쁜 기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감마리는산하고 EPA, DHA가 좋은 기능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내 몸 상태가 나쁘면,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은 아까 똑같은 이야기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야기했는 거고, 중간에 만약에 오메가6가 육류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걸 많이 먹으면 짝수 계열로 간다는 거죠. 짝수 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 이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걸 가지고 아이코사노이드라 그래요. 요거 가지고 혈소판 응집을 하고 혈관 수축하면서 혈압 높아지고 염증이 높아지고.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그래서 EPA, DHA는 주로 등푸른 생선이 많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간말 이런사 같은 섭취 많이 하고 이런 육류나 가공식품 이런 거 섭취를 자제해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혈압이 떨어뜨리고, 그죠? 대사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CLA요. 오늘도 본사에서 CLA 나왔는데, CLA라는 것은 원래 공액 리놀레이산이라고 해서, 그죠? 컨주게이트드 리놀레이크 애시드를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살이 빠지느냐면, 이게 시각청에서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살이 빠지는 걸 인정받았거든요. 그 기능이 뭐냐면,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가, 제가 전 이야기했잖아요. 살이 찌려면은, 여기에 뭐였죠? 체세포가 있죠? 지방세포가 있죠? 지방세포가 땅땅해지면 되죠. 살찌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뭐예요? 혈액 내에서 지방세포 많이 가면 되잖아요. 맞죠? 이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단백 분해 요소. 지단백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지방을 운반하는 운반체예요. 그래서 운반체의 기능을 억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단백 분해 요소를 억제함으로 해가지고 지방세포로 지방이 못 가게 하는 게 첫 번째 기능. 이해되죠? 자, 두 번째 기능은 지방세포가 지금 빵빵해져 있는데 살 빼려면은 이 지방세포에서 이 지방을 태우면 되죠. 태우려면 어디서 태워야 되죠? 미토콘드리아에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로 어떻게 운반해야 되죠? 이 카르니틴이죠. 그래서 카르니틴의 요소의 활성화를 증가해가지고 어디로? 미토콘드리아를 지방을 많이 운반하게 하는 게 두 번째. 그래서 어렵게 이제 뭐 카르니틴 아실 트랜스프레이즈라 그래가지고 활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말이고, 마지막은 이 지방세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지방세포를 리폴라이시스, 지방세포를 없애버립니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 것이 공액 리놀레산. 이해돼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는 사람 10%밖에 없죠.
이걸 3번, 4번. 그래도 이해 못해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되잖아. 여기 지방세포가 있어. 살찌려면 지방세포 커지면 되네. 그러면 옮긴다. 차단. 그 다음에 쓰이게 한다. 차단. 아니, 이게 증가. 그렇죠. 그죠? 증가시키면 되고. 세 번째는 지방세포를 없애버리면 사라질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이 CLA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 대신에 이게 효과를 나타내려면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천천히 기능을 나타내잖아.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복용해야 되고, 하루에 3.4g. 그래서 6알을 따박 먹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그게 CLA의 기본적인 3가지 기능인데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점점 연구 많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좋은 기능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그 다음에 인슐린 작용까지, 지방 대사, 면역까지, 염증까지 연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도 요거는 정식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고요. 논문상으로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CLA도 앞으로 대사 증후군에 좋은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체지방분해뿐 아니라 대사 증후군의 예방과 극복에 도움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된다. 아시겠죠? CLA.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CLA 하면서 그냥 CLA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운동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CLA를 먹으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면 이거 효과가 극대화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대사증후군은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 어떤 패턴을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영양소들을 충분히 잘 공급받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대사증후군에서 허리둘레 빼고 그다음에 지방 줄이고 콜레스테롤 줄이고 당 수치 줄이고 그죠? 그걸 하려면 혈압 줄이고 하려면 영양소를 우리 충분히 공급받는데 플러스로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죠? 이런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